서울은 면이다, 경기는 선이다, 지방은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은 상승기입니다. 서울은 이미 정고점을 추월을 했어요. 다음 오를 곳은 어딘가요? 순서대로 이제 저희가 움직인다고 그러면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준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1세대이시죠? 미국 IAU 부동산학과 심영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부동산 시장 분위기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을 중심으로 지금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도 상승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이제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를 멈추고 이제 본격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저는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지금은 상승기입니다. 예, 상승기인데 중간에 이제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2년, 23년도도 사실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고요. 두 연도 정도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건 뭐 잘 아시다시피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그것도 한 1년 남짓한 기간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금융위기가 맞먹는 이제 경제적 충격이 왔었죠. 예, 그래서 이제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한 20, 30%씩 이제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추세적 반등이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추세적 반등이라 그러면 대략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에서 이제 오르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상승폭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제 잘 아실 거고요. 예, 우리가 KB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하락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죠? 통계가. 그런데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하락폭이 줄어드는 거나 상승폭이 늘어나는 거는 상승 추세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현재 6개월 이상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 그래서 예전의 상승기로 다시 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자고 일어나면 억소리 나는 이런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요. 금매는 사라지고 이제 정고점 회복한 지역도 있다고 해요. 이런 현상 뭐 어떻게 조금 읽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락기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사실은 빠르게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산 가격이라는 건 예전 가격을 빨리빨리 찾아가려고 하는 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거선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주 고가 단지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회복 움직임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부동산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상위 한 10개 정도 최고가 기록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서울은 이미 103.1인가 정도 해서 그 정고점을 추월을 했어요. 예, 그리고 경기가 한 94. 인천은 뭐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좀 늦습니다. 그래서 84 정도 수준에서 회복하고 있는데요. 주거선호 지역은 제가 볼 때 거의 100% 가까이 지금 회복한 걸로 보여집니다. 올 초에는 그 갈아타기 수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주택자분들이 많이 움직이셨고요. 아무래도 뭐 올 초에는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움직이시기에는 그렇게 상황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이제 만료가 되면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들이 4, 5, 6월 달에 꽤 많았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갭 투자가 저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올 초만 하더라도 한 5%였는데요. 살려고 하는 분이. 근데 지금 한 15%에서 20% 정도 수준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다주택자인데요.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다주택자가 들어올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까지 가 있다는 말은 수요의 확장성도 지금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지방은 여전히 찬바람이 좀 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뭐 지방 부동산 상황은 또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방은 서울하고 이제 좀 차이가 나는 점이 일단 그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 자체의 이제 수급 상황에 의해서 저는 좀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지방도 이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데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인데요. 대구에는 이제 수성구가 주거선호 지역이죠. 예,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최근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부산도 이제 해수동이라 그래서 해운대 수영 동네 이런 쪽인데요. 그렇게 조금씩 움직임은 있습니다. 어쨌든 실수요자분들이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하고 다르게 아마 퍼져나가는 속도라든지 폭은 굉장히 느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 대부분 말씀드리는 내용이 서울은 이제 면이다. 그리고 경기는 선이다.
그리고 지방은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은 이제 강남 4구라는 게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 거기에다 마용성이라고 치면 사실은 서울은 투자할 데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고민하는 지역이고요. 경기는 우리가 GTX 라인, 뭐 반도체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선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지방은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점입니다. 수성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촌동이라든지 황금동이라든지 이런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또 해운대라고 우리가 넓게는 이야기하지만 우동이 그 마린시티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은 데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사신다고 하더라도 주거선호 지역에 집중해서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뭐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뭐 대세 상승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이런 의견도 많더라고요.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아직 그 이야기를 할 시점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등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KB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부분 지역들이 마이너스인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작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 수도권이 오르고 난 다음에 지방에 좀 좋은 흐름이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전하고 좀 다른 점은 서울은 공급 물량이 거의 없는데 지방은 좀 많거든요. 지금 뭐 포항 같은데 올해 공급되는 입주 물량이 12,000세대입니다. 그게 이제 전부 신축이지 않습니까? 서울은 이제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30%만 이제 신규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 물량이 좀 해소되고 나면 주거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좀 뭐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빠르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서울 내에서의 양극화, 지방 내에서의 양극화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선별적으로 들썩이고 있어서 무주택자분들 중에서는 뭐 빨리 집을 사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떻게 집 살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예, 1주택자 분들이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무주택자 분들은 무조건 지금 사셔야 되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제가 계속 초입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올랐지 않느냐 이야기 하시는데요. 정고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게 비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여전히 뭐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선호 지역들은 대부분 회복했지만 서울도 이제 안 그런 지역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랐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무주택자분들은 결정장애가 거의 있으세요. 왜 자기가 여건이 되는데도 못 사시는 분들. 여건이 되는 예. 그래서 그냥 오르면 오른 대로 못 사고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대로 못 사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설문조사를 하는 걸 보면 이런 상승기가 최소히 한 2, 3년은 더 갈 거라고 보는 전문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좋게 움직이고 있을 때 좀 그래도 초입이니까 좀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조급함을 느끼시는 이런 실수요자분들께서 뭐 패닉 바잉을 좀 걱정하실 정도의 어떤 매수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집이라는 재화는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을 투입해서 사야 되는 거고요. 저도 연끌로 집을 샀던 것 같아요. 뭐 30대 대부분 이제 집을 사신다 그러면 그때 모은 자산이 얼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패닉 바잉은 조금 다른 의미 같아요. 남들이 하는 걸 보고 그냥 따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뭐 이를테면 지금 뭐 강남권에 있는 신축을 막 사시려고 덤벼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건 저는 조금 늦지 않았나. 잘 아시다시피 주거선호 지역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급지라고 하죠. 그리고 급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임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급지 내에서도 우리가 신축이 먼저 움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준신축, 뭐 구축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음에 움직일 때가 어딘가를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미리 이제 움직이시는 건 괜찮은데요. 남들 따라하는 대로 이렇게 막 따라하시는 거는 지금 이제 그렇게 바람직한 그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일단 상승의 초입이니까 매수는 하는 게 괜찮겠다. 다만 이제 현재 오른 것보단 지금 앞으로 오를 곳을 이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다음 오를 곳은 어딘가요? 서울시 그 도시계획을 보면 3도심과 7광역 중심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일자리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7광역 중심에는 뭐 이미 뭐 거의 도심에 가까운 용산이라든지 잠실도 있고요. 마곡이라든지 DMC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순서대로 이제 저희가 움직인다고 그러면 마용성 다음은 이제 동작구하고 광진구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저는 꽤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제 동작구 같은 경우는 반포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반포의 후광 효과를 상당히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수역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흑석동이라든지 이렇게 뉴타운으로 또 탈바꿈한데 이런 데들은 뭐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진구인데요. 광진구는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동안에 이제 조금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8호선 별내역 이제 뚫립니다. 연장이 돼서. 그러면 이제 별내라든지 다산구리라든지 이런 쪽들이 되게 혜택을 보니까 내 뒤에도 이게 안정적인 주거 수요가 뒷받침된다. 이런 데가 좋습니다. 그래서 광진구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과천하고 판교가 먼저 움직이고 지금 이제 두 지역이 상승률이 제일 높습니다. 판교 지역이 움직이면 분당으로 움직이면서 나중에 이제 용인까지 가거든요. 뭐 용인 지역도 수지구청도 좋고요. 성북역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천 쪽인데요. 과천이 움직이면 이제 다음은 의왕이 움직이고 평천이 움직이고 삼분이 움직입니다.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아직 의왕까지도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의왕은 뭐 GTX도 들어오고 상당히 호재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경기도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역까지 이렇게 속 시원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영끌족이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도 좀 들리고 있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한 9억대 이하의 아파트들의 몸값이 좀 높아질 거라는 이런 예측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조금 저희가 접근하는 게 좀 좋을까요? 서울 지역 내에서 이제 9억이라 그러면 우리가 노도강 금강구라고 서울 외곽 지역이라고 이제 다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원래 이제 노원구가 거래량이 서울에 제일 많습니다. 노원구가 거래는 많이 되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안 오르느냐? 매수자와 매도자의 특성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특성이 뭐냐 그러면 일단 자금력이 부족하세요. 신생아 특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뭐 본인 보태고 이래서 겨우겨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집주인분들도 자금력이 좀 부족하세요. 깎으려고 막 덤비시고 집주인분들도 많이 깎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무리하시더라도 한 2단계 정도는 이렇게 점프. 두 단계 점프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데 구축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평수를 좀 줄이든지. 줄이시든지 아니면 월세로 사시든지 그런 방식을 또 쓰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도강이면 뭐 우리가 영끌족의 성지였다가 지금은 뭐 영끌족의 무덤이 됐었던 이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또 어떤 가격의 꿈틀거림이 있다라는 또 소식도 좀 들리거든요. 어떻게 살아날 가능성 혹은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우리가 접근하면 될까요? 그 지역도 이제 그 신축이라든지 그죠? 역세권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가장 낡은 지역이 노원구거든요. 서울에서도 20,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당분간 재건축은 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30평에 살고 계시는 분이 지금 뭐 그 공사비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3억 정도 더 보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왜냐하면 커뮤니티도 지으셔야 되고 공원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분담금이 5억 정도 나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5억인데 5억 분담금을 내라 그러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 아마 진행이 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어차피 이게 순차적으로 퍼지는 거니까요. 최근에 이제 노동학도 다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상승 전환해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지역들은 뭐 충분히 뭐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속도라든지 폭이 다를 거예요. 다른 데하고. 그게 이제 이번 아마 그 반등 시기에 대표적인 특징이 아닐까. 예전에는 이제 오르더라도 비슷한 상승률로 오르고 떨어지더라도 비슷하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0억이 10% 오르는 거하고 5억이 10% 오르는 거는 차이가 너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가더라도 못 따라가는데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상승률 자체가 다릅니다. 이렇게 마용성 지역이 최근에 상승률이 좀 높은데요. 이런 지역들하고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 폭과 속도에서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사셔가지고 뭐 2, 3년간 이렇게 계시는 건 괜찮은데 빨리빨리 이제 이동은 하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노원구의 구축과 예. 아까 말씀하셨던 수지구의 구축 예. 두 개의 선택지가 제가 봤을 땐 가격대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어디를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무조건 서울이 좋은데요. 네. 예, 근데 그 상품의 이제 상품성을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역세권이 어느 정도에 가까이 있느냐, 그다음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죠? 예, 이런 거를 다 따져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뭐 모든 상품은 다 서울이 낫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서울 내에 이제 양극화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경기와 서울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예. 지난 6월이죠. 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요. 1년 만에 서울 분양가가 24% 이상, 예. 수도권 분양가는 17% 정도 상승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고분양가 추세 언제까지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한 계속되겠죠. 강남에서 밥을 먹으면 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같이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더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 그러면 그 안전이나 환경에 대한 규제가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면 인원도 훨씬 더 투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건비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숙련 노동자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그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 경력이 없는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하나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한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공사비 문제만을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는데요. 공사 기간이 많이 늘었어요. 저희가 1000세대 짓는데 공사 기간을 2년을 잡았었어요. 지금 4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하는 아파트를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대부분 4년이에요. 근데 늦으면 한 5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온갖 비용들이 다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공사비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분양가 부담 때문에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이 분양가를 조금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뭐가 효과적일까요? 당분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사 현장 자체를 바꿔야 되고 사업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요. 재건축 공사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한 700에서 이렇게 합의를 보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형 건설회사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공사비도 밑지는 공사비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만 원 넘어야지 겨우 될까 말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적자인데 그냥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앞으로도 굉장히 오를 수밖에 없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데요. 일단 현장 공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는 대부분 공장에서 일정 부분 제작을 해서 그죠.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의 공사가 많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저는 자동화시키는 것이 지금 필요한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땅값을 줄이기는 힘들어요. 그럼 뭘 줄여야 되느냐면 우리 그 전체 사업비에서 70~80%를 차지하는 공사비를 줄여야 되는데요. 이 공사비를 지금 현재는 줄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형 건설회사들이 책임 준공을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이지만 사실은 1000만 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사업 구조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바꾸지 않는 한 저희 공사비가 떨어지기는 힘들어요. 요즘 뭐 PF 상황도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책임 준공에 관련된 건설사들이 이제 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생겨서 앞으로 뭐 수주 자체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수주를 대형 건설에서도 지방은 아예 안 하고요. 서울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든지 주택 사업 쪽은 지금 인력 구조 조정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생각할 때는 막 공사비 올리고 막 이러니까 나쁜 놈이니까 고생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공급이 부족하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면 끔찍하죠, 사실은. KDI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부동산 PF 구조 개선 연구 보고서예요. 국내 부동산 PF 시행사들이 총 사업비의 뭐 97%가 빚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세계 유일한 이런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형적인 어떤 사업 구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까요? 저희 IMF 때 이제 그 대기업의 부채 비율을 200%로 묶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시공사들이 사실은 시행도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전체 사업비에서 땅값이 거의 70%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이게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F 이후에 이제 시행사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게 시행사는 아시다시피 거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궁극적으로 사업이 망가질 때 그 책임을 지는 게 이제 우리 시공사들의 역할인데요. 개발 사업의 구조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PF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것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런 그 구조상의 문제들을 빨리빨리 고쳐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시행사에서 한 자기 자본 20% 정도를 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그렇게라도 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전 시공사가 궁극적으로 시행사로 가는 게 맞다. 지금 시공사는 거의 시행을 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시행에 대한 사실 노하우도 많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현대산업개발 같은 데는 4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의 비중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봅니다. 97% 빚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시행사의 어떤 구조적인 부동산 금융의 문제가 까딱 잘못했다가는 2011년 우리가 맞이했던 뱅크런 사태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뭐 그렇게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잘 마무리될까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우리가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까지 제가 들었고요. 7월 위기설부터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리가 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제일 높게 잡은 게 30조 정도 이제 이게 망가지는 거. 우리가 PF는 훨씬 그거보다 큽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하락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막 몇백 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울에 있는 것들은 거의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 특히나 뭐 이런 데 한 30조 정도 된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의 1년 영업이익이 3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금융시장으로 전이된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제일 문제가 브릿지론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에서 뭐 9위 10위를 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무너진다는 거는 정말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축은행이 한두 개 정도 무너질 수는 있어요. 뱅크런 이런 사태는 없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분양시장 뭐 잡음이 또 계속 끊임이 없더라고요. 사전 청약 취소 통보도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분양시장 청약을 계속 도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참에 기존 매매 시장에서 그래도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한 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저는 별로 좋은 건 아니고요. 분양도 하시고 계속 넣으시고요. 특히나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렴하거든요.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그리고 뭐 제가 볼 땐 주변 시세하고 거의 비슷하면 지금은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포에 분양했던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변 시세하고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 완판이 아마 저는 될 거라고 보고 될 겁니다. 당연히. 그거 왜냐 그러면 주변 시세가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이제 3, 4년 후에 신축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 가치가 훨씬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분양가를 보시고 들어가실지 마실지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양가가 높다 그러면 좀 고민하시는 필요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금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뭐 시황 같은 거 보실 필요는 없고요. 뭐 주변 시세보다 10% 더 떨어졌다. 이런 매물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금매를 하시던 분양 그 시장에 들어오시던 일단 가격을 보시고 물론 입지는 물론 보셨을 거고요. 그죠? 그렇게 선택하시면 뭐 실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또 다른 통계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2020 이제 주택 총조사에서 빈집이 전체 주택의 8.2%를 차지한다고 해요.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불과 뭐 25년 만에 뭐 4배에 오른 수치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좀 우리가 심각하게 이 빈집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일본의 사례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하는데 일본이 지금 빈집 통계가 2023년도에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13.8%로 제가 기억하고요. 한 900만 채 정도 됩니다. 일본도 이게 2018년 전 통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0.2%포인트 높아졌어요. 그래서 노무라에서 예측한 뭐 2030 몇 년도에 가면 뭐 30% 되겠다. 이거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단 일본에서 이제 이 정비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상황이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일본은 이런 빈집의 55%는 상속 토지입니다. 일본은 상속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게 법적 의무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올해 4월부터 이제 상속 등기가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이 빈집 문제가 아마 빠르게 해결될 거예요. 일본도. 우리는 최근에 지어지는 주택 유형이 88%가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계속 아파트를 때려 짓고 있는 나라에서는 빈집 문제가 발생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이제 과장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제 오히려 걱정하는 게 뭐냐 그러면 지방에 가보시면 짓담한 건축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방의 지자체장은
이게 지어 놓으면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 허가 내주고 막 때려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중간 정도 짓다가 이제 더 이상 PF 연장이 안 되니까 자빠지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 강원도만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납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지금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더 저는 필요한 상황이고요. 빈집 문제는 조금 더 있다가 고민하셔도 되는데, 최근에 뭐 수도권도 생긴다고 자꾸 뭐라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공실도 우리가 5%가 자연 공실률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아마 빈집이 한 8%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뭐 그냥 자연 공실 정도 수준에 조금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 2040년도부터 이제 우리나라 인구 수가 이제 감소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빈집이 점차 늘면서 부동산 시장을 하락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세요.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지역에 따른 차이가 클 겁니다.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공실이 좀 생기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도 뭐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은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일단 인구가 늡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느는 인구의 대부분이 젊은 인구입니다. 울산이나 부산, 대구 이런 통계들을 제가 보면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빠져나가는 인구의 그 50% 이상이 20, 30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도권 외곽이라고 말씀드렸던 데는 아무래도 우리가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계속 이제 사람들이 도심으로 접근을 하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수도권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뭐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조금씩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아파트 노후화 문제도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요. 뭐 서울에서 입주한 지 20년이 초과한 이런 아파트들이 전체 시장의 뭐 62%에 해당한다고 해요. 이런 아파트 노후화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한국 분들 너무 새 아파트 좋아하시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100년 아파트를 이제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20년 된 아파트가 낡다고 막 구축이라고 구박하는 거는 좀 과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제가 있으면서 느꼈던 거면요. 10년 된 아파트가 우리 한 3년도 안 된 아파트 같아요. 너무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대선 충당금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의 뭐 한 거의 10배 가까이를 모아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린 찔끔찔끔하니까 엘리베이터나 갈고 뭐 이러고 외벽이나 칠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새 아파트를 계속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20, 30대 분들이 새 아파트를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이렇게 신축은 계속 짓더라도 오래된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수급 상황을 저는 잘 봐야 된다고 봐요. 아마 수요가 있는 지역은 신축으로 바뀔 가능성이 클 거예요. 분담금 5억을 부담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는 있겠죠. 그죠? 그런 데들은 잘 갈 거고요. 30년이 넘으면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가능한데 사업성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몇 년까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건가요? 한 50년은 지금 버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뭔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70년대에도 보면 긴급 명령을 내가지고 다 이주시켜버리고 그냥 아파트 부시고 뭐 공원으로 만들 사례가 있고요. 일본도 우리의 그 LH 같이 UR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임대주택을 많이 하는데요. 일본은 이제 그 LH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수익을 냅니다. 임대주택이. 제가 갔을 때가 2010 몇 년도인데 그때 적자 얼마나 하냐 물으니까 까우뚱하더니 흑자 6천억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좀 LH하고 다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택지 개발로 땅으로 번 돈을 주거복지로 그냥 예, 쓰는 맞습니다. 형태. 옛날 그 토지공사 습성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건데요. 외국에는 이미 빨리빨리 이제 전환돼 있는데요. 아마 우리도 정부에서 아마 개입해야 될 시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집담한 건물 저렇게 있는데 집담한 건물도 30년, 50년 되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뭔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자체에서 개입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개입이라는 거는 뭐 인센티브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실수요자분들께서 이제 구축 아파트를 또 선택할 때 어떤 점에 좀 주의 깊게 좀 선택하시면 될지 한번 조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파트 선택할 때는 뭐 교통이라든지 뭐 학군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개 따지시는데요. 저는 이제 일자리가 얼마만큼 있느냐, 직주근접만 따지시라. 앞으로는 아마 그걸로 거의 결정될 거예요. 근데 일자리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의 고급 일자리. 우리가 가산동
이 서울에서도 일자리가 많은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산동 주변에 사는 걸 직주근접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대기업이 있는 그런 직주근접의 미래의 고급 일자리, 그 지역 주변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특징이 다르거든요. 완전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GTX를 까는 목적이 그게 딱 나와 있어요.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곽으로 까는 거거든요. 서울 도심에 왜 까느냐? 그게 일자리가 있으니까 출퇴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TX가 있는 그 주변만 좋아질 거고요. 근데 이 주변에도 상권이 발달하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GTX 타고 20-30분만 나가면 강남 가는데 거기서 소비를 하겠습니까, 사람이? 이게 예전에 우리가 KTX 뚫리고 대구에 있는 유통이라든지 의료 수요가 다 서울로 그냥 집중돼 버렸거든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보셔야 되지만 서울 내 수도권 내에서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미래의 고급 일자리가 있는 지역들, 교통을 뚫을 수밖에 없고요. 인프라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일자리를 보시는 게 가장 좋죠. 내 집 마련. 그럼 아파트를 좀 추천하시는 편이신가요? 무조건 아파트죠. 아파트는 신축 대단지. 기본적으로는 소형인데요. 가장 인기 있는 거는 대형입니다. 신축 대형. 자금력이 좀 있다. 그러면 강남에 신축 대형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대형 거의 안 짓거든요. 이제는. 이건 아마 천정부지로 오를 거예요. 가격이.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죠. 서울은 뭐 30평대도 괜찮을 거고요. 뭐 20평대도 좋고요. 대단지를 고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는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거래가 되더라도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회전율이라고 그러죠. 이게 옛날에 비해서는 계속 떨어질 거거든요. 뭔가 회전율이 좋은데, 즉 황금성이 있는 데를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익성보다 황금성에 이제 투자 가치가 더 높아질 거예요. 이게 대단지일수록 황금성이 좋은데요. 그 이유가 제가 보니까 가격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통계적 유의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데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가격대도 이렇게 층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매도 있고 이게 높은 것도 있고, 내가 필요하면 더 주고 더 좋은 층이나 향을 고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고 나는 저가로 그냥 저층이라도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이런 수요를 다 흡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신축에 이제 대단지에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고요. 오피스텔이라든지 연립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주거 선호 지역을 찾으시는 게 좋고요. 뭐 나중에 삼성역이 개통될 시점에 현대차가 오면 거기 뭐 일자리만 해도 몇만 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요가 있는 지역들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투자 차원에서 보면 뭐 오피스텔이나 연립들이 수익률이 안 나오거든요. 아마 이게 금리가 더 안정화되고 하락되고 이러면 아마 수익률이 나오는 시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월세는 계속 오르고는 있거든요. 월세는 금리 변수이기 때문에 계속 올랐는데, 이게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월세가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빌라나 연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개발 뭐 가능한 지역들은 또 움직이겠죠. 뭐 이런 상품별로 이제 차이가 있겠죠. 요즘 뭐 빌라 오피스텔도 많이 공급도 없는 것 같고요. 뭐 주거 사다리가 좀 끊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좀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우리가 주거 사다리라는 건 밑에부터 해서 그죠.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밑에가 없어지고 아파트부터 있다 그러면 젊은 분들이나 사회초년생 분들이 이거 주거 사다리에 처음 진입 자체를 못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먼저 복원이 돼야 되는데요. 좀 윤석열 정부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비아파트 부분을 복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본인도 했고 장관도 했어요. 지금 계속 공급만 이렇게 발표하는데요. 사람들이 안 사서 걱정인데 거기다 더 지어라 그러면 어떤 그 시행사가 더 짓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이라도 뭐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젊은 층들이 이렇게 주거 사다리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을 모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집을 사는 거예요. 금융상품은 우리가 이렇게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하다가 일이 생기면 깨서 헐어쓰거든요. 황금성이 좋잖아요. 내놓으면 뭐 이렇게 회수가 되니까요.
근데 주택은 이게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주거사다리가 복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저는 이제 그 사회초년생분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뭐 임대에 사는 거는 당연하다고 봐요. 주거의 눈높이를 좀 높일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오피스텔에 산다 그러면 아파트하고 같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텔 같이 방이 이제 2개 있고 그런 오피스텔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또 도심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외곽으로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20, 30대 매입 비율이 서울 평균 한 30%인데요. 노도강은 25% 떨어져요. 성동구 이런 데는 50%입니다. 어쨌든 주거선호 지역에 뭐 그런 오피스텔 투룸 같은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주거사다리를 이렇게 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아파트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인기가 계속인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집을 선택할 때 똘똘한 한 채 이런 선택 기준이 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저는 지속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빨리빨리 갈아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따지고 보면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도 보면 계속 가격이 떨어질 때도 오른 지역이 있었는데요. 동경의 도심에 타워 맨션이라고 그래서 우리 주상복합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계속 올랐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중심부로 계속 들어오기 위한 노력들은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젊은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자산이 없으면서 계속 강남 아파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돈이 없으면 좋은데 못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처음부터 강남에 산 친구들은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다 외곽에 일산에 살다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강남에 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아타기를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집을 마련하시는 게 좋고요. 궁극적인 이제 지향점은 똘똘한 한 채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물론 뭐 강남 신축 대단지가 가장 좋겠지만 똘똘한 한 채 어떤 기준들이 좀 넓힌다면 어느 정도까지 조금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트로피 SS라고 그러는데요. 트로피 S요? 최근에는 이제 그 플렉스라고 젊은 분들은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마용성까지일 거예요. 가격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2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앞으로는 2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그 똘똘한 한 채의 개념으로 잡히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마포 같은 경우도 20억이 넘냐 마느냐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이슈가 되거든요. 동작구도 그죠. 한강 보이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 20억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20억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랑스럽게 밖에다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방도 20억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로 갈릴 겁니다. 부산의 강남이라고 하는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17억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마용성 지역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극도로 작아지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점선면이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플렉스 할 수 있는 트로피 에셋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냥 20억이 될 거예요. 예전에는 그 부동산 시장에서 항상 통하는 부동산 불패 이런 신화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법칙들이 이제는 좀 뒤집히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많이 바뀐 이런 법칙들이 좀 있을까요? 강남이 오르면 저 지방까지 다 오른다.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강남이 오르면 강남만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굉장히 약할 거다. 그 이유는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도심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젊은 분도 도심에 살려고 하고요. 돈 많은 노인들은 도심에 몰려 살 거예요. 그리고 외곽에 갔다가도 다 도심으로 돌아올 거예요. 일본도 그랬어요. 강남이 좋아진다고 해서 저 지방까지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 지방은 지방 자체 내의 수급 상황에 따라 움직일 거다라는 게 이제 큰 이슈고요. 예전에는 강남 재건축부터 움직였어요. 이제는 송파 대단지부터 반등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재건축부터 오르진 않는다. 왜냐하면 그게 재건축의 사업성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게 수요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되게 낮거든요. 원래 낮아요. 그게 뭐 30억이다 그러면 10억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재건축 아파트는 그거보다 더 낮아요.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송파가 먼저 움직였는데요. 아마 그런 상황들이 아마 당분간은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 오르면 매매 가격이 오른다. 이것도 이제는 안 맞아요. 물론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흐름은 분명히 올 수는 있어요.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매매 가격이 오르는 거는 주거 선호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아니고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최근에 전세는 대부분 타인 자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1, 2억 할 때는 전세가 대부분 자기 자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5억, 10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타인 자본이에요. 그래서 전세가 바로 이제 매매로 넘어가는 거는 이게 쉬운 건 아니다. 대신에 이제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주변에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어. 이러면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는 그 환경들이 갖추어진 곳, 갖추어진 사람한테는 또 더 쉽게 넘어갈 수도 있다.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축 소형보다는 신축 대형이 지금은 더 좋아지는 시기다. 왜냐? 대형을 안 지었으니까. 주거선호 지역과 외곽과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요. 외곽은 그 평수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어요. 30평이나 40평이나 50평이나 나중에 되면 가격이 거의 같아요. 경기도 가보시면 대부분 지역들이 그렇습니다. 지방은 더 하고요. 근데 강남은 50평은 50억인데요. 70평은 70억이에요. 100평 넘어가면 이제 200억이에요. 에테르는 청담이라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아파트들. 근데 신축이에요. 이 아파트들은 지금 평당 2억 이미 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 대형을 지금은 노리시는 게 아주 좋다. 자산가분들은. 또 이제 집이 있어서 불안하고 또 없어서 불안하시다는 분들께 혹시 교수님 마지막 좀 좋은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이제 딴 이야기 해서 죄송한데요. 저도 이제 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실제로 그 자산가분들이 거래하시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다른 세상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자산가분들을 만나보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 50억짜리, 100억짜리 아파트를 사시는 거를 그렇게 뭐 크게 고려 안 하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는 한 상위 1%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 내에 뭐 괜찮은 아파트 이거는 상위 10%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가격들이 오르면서 이제 다른 자산들이 오르는 거니까요. 그 가격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월세 1,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예. 그 월세 1,000만 원짜리가 또 어느 정도 거래되는지 이런 것도 보거든요. 딴 이야기들을 또 봐야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시장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무주택자는 정말 좋은 건 아니에요. 집은 무조건 있으시는 게 좋아요. 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엘리트가 2008년도에 가장 가격이 높았을 때 30평대가 9억 뭐 이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내가 샀고 진짜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언제 팔았냐? 2022년도에 팔았어요. 네네. 2022년도에 가장 떨어졌을 때가 얼마 떨어졌냐? 19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래도 얼마 벌었습니까? 10억 벌었고. 예, 10억 벌었어요. 자산 가격 중에 좋은 거는 계속 우상향해요. 이게 어느 시점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정말 서울에 좋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자산을 늘리는 데는 기본이에요. 미국에서도 자산 관리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집 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집은 마련하시는 게 좋고 어떤 집을 사는 거는 좀 많이 공부하시고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뭐 오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런 인사이트를 저희 또 구독자분께서 얻으셨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